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있는 신욱희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냉전학회하고 통일평화연구원이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낸 책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이 있고요. 제 스스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학적 그리고 역사학적 주제라고 생각해서 계속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 저희 정치외교학부에 계셨던 최종호 선생님 18번이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제가 노래방에서 맨날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평화회의 이 체제는 우리에게 모두 적절한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전체 세션의 제목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어떻게 성찰하고 어떻게 그것을 재구성하고 또 동아시아에서 보다 적합한 평화 체제를 구성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이 회의의 기본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처음에 서론이고 두 번째는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사실은 국제정치 이론에 좀 더 전공이 적합한 사람이어서 국제정치 이론에서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위계성과 지위의 문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위계성과 지위의 예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례로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형성된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현재라는 함의에 대해서 발표를 맺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삼각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한중일 삼각관계에 대한 책도 내고 한미일 삼각관계에 대한 책도 최근에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한미일 관계에 대한 것인데요. 한미일 관계는 국제정치학자들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관계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제가 뒤에 서술을 하겠지만 일반적인 주류 국제정치 이론은 적절하게 담아내기가 힘든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각관계라는 게 이제 양자관계의 합이긴 한데 독특한 삼자관계의 다이내믹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lateral linkage라고 하는 각각의 양자관계가 중요하고 또 거기에 각 나라의 국내 정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케네츠 월츠 여러분 아실 텐데 신현실주의자인 케네츠 월츠류의 그러한 당구공 모델 그리고 그러한 당구공들이 이루는 권력의 분포 거기에 따라 벌어지는 행위자들의 역학으로는 설명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한미일 관계가 굉장히 독특한 관계다. 이제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은 위계적인데 사실상 한국과 일본은 위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국은 이전에도 전통 질서에도 교린이라는 우리가 개념을 써서 한일 관계를 이야기해 왔는데요. 조금 그렇게 위계적이지는 않은 그리고 극히 국내 정치적인 그리고 국내 여론이나 그러한 정서 같은 것들이 많이 작동하는 부분이 강한 현재에도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독특성의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제 이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이 연구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보기 이제 첫 페이지에서 제임스 크로닌이라는 역사학자가 쓴 책에서 인용을 해놨는데 제가 자주 코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거를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한미일 관계가 왜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가 어떻게 냉전기에 만들어졌는가. 물론 이제 냉전기라는 이전에 식민주의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냉전기의 구성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핵심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분명히 아시다시피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가 맞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따지면 한일은 안보 협력 관계이고 한미일 삼각 관계는 안보 협력 체제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동맹 체제라는 점에서 볼 때 그러한 것이 냉전기에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빅터 차 조지타운에 있고 부시 행정부 때 보직도 했던 그 양반이 이제 그러한 동맹 관계의 형성에 대한 가장 주류적인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그 빅터 차의 의견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structural realism, 구조적 현실주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파워 플레이에 따라서 한미일 관계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빅터를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이 빅터 차의 설명만 가지고 한미일 관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성을 담아낸다는 것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구조적 현실주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거기에 요즘 논의되고 있는 하이어라키 그리고 스테이터스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논의를 조금 첨가해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한미일 관계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논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이론적인 주장 그리고 그 이론을 일종의 실증하는 사례로서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제 논문의 중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동아시아 냉전을 설명하거나 또는 미일, 한미일 관계를 설명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한국 전쟁의 영향이죠. 그래서 한국 전쟁의 영향은 우리가 영어 표현을 말하자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은 이벤트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거시적인 반사실적 분석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없었더라면 이건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 이전의 몇 차례 회담도 보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의 발발이 물론 중요하고 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정전협정 그리고 54년에 제네바 회담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이벤트들을 우리가 이걸 보통 사회과학에서 프로세스 트레이싱이라고 부르는데 과정 추적의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이벤트가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앤소니 기든스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조화 이론 또는 국제정치 이론에서 얘기하는 구성주의적인 방식으로 고찰해보자라는 것이 제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론적 논의 말씀드리고요. 경험적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의 주제는 첫 번째로는 한미일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분화되었는가. 이게 이제 분화 이론이라고 요즘 사회이론가들하고 국제정치학자들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에이전 스트럭처 문제를 제가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일본이 과연 어떤 성격을 갖는 행위자였는가라는 게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 이건 제가 하기보다는 뒤에 발표하실 우리 정병준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서술하실 텐데요. 한국의 참가국 지위가 어떻게 부정되었는가라는 문제를 조금 더 정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제 제가 다루는 세 가지의 소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이어라키와 스테이터스, 위계성과 지위라는 주제는 국제정치학을 하는 요즘의 연구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저술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케네스 월츠가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 또는 신현실주의적인 논의를 전개했지만 단순하게 속성이 동일한 단위 간의 권력의 분포랑만 가지고 국제체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반박의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데이비드 레이크라고 샌디에고에 있는 국제정치학자가 하이어라키가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케네스 월츠는 아나키라는 관점에서 주로 보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하이어라키가 같이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파워만이 아니라 authority, 권력만이 아니라 권위가 작동하는 것이 실질적인 국제관계라는 것이고요.
사실상 한미일 관계는 굉장히 많이 권위가 작동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저나 이제 제 후배 연구자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불완전 주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은 전수 방위만 할 수 있는 국가고 한국은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불완전한 주권의 형태이고, 따라서 미국과의 동맹에 권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부분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사실상 국제관계, 우리가 지금 보는 3자 관계라는 것도 무정부적이라기보다는 무정부성과 위계성이 혼합되어 있는 관계다. 복합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따라서 그러한 권위가 작동하는 위계적인 관계에서는 국가들이 권력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위를 추구한다고 보는 거죠. 스테이터스를 세킹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구성주의자들이 국가들이 단순하게 물질적인 이익만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측면의 목표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맥이 같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지위가 재편되는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가 간에 어떻게 보자면은 때로는 굉장히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기를 단절적으로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식민주의 시기가 재편되는 과정이 태평양 전쟁의 처리 과정이었다고 본다면 이것은 뒤에 말씀드린 분화의 형태에서 사실 굉장히 다른 형태의 분화를 가져왔어야 되는 그러한 국면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전재석 교수가 최근에 낸 책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권 체제라는 것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동아시아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었는데요. 물론 한국은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 이전에 이미 분단이 됐기 때문에 이미 불완전한 주권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분절적인 분화, 각각이 독립적으로 동일한 속성을 갖는 단위로 재편된 것이 아니라 위계적인 분화의 형태가 된 것이 이제 굉장히 큰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특징이었다라고 제가 이제 나중에 처음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2차 대전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태평양 전쟁의 처리 과정, 이것이 온당하게는 탈식민화 과정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은 부분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계층적 분화의 형태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한미일 관계에서 모두가 동의하진 않지만 일종의 위계성, 권위적인 체제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경험적인 부분에 설명하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을 둘러싼 세 국가 간의 상호작용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아시아 국제체제가 위계성과 지위의 싸움이 되는 그러한 냉전적인 구성에 관한 중요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그 학자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로버트 저리스가 한국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국 전쟁은 냉전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 사실상 독립 변수다. 한국 전쟁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냉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콜드워가 만들어질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의 동아시아 국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종원 교수님, 그리고 유지아 박사, 그리고 이제 제임스 프라이스 같은 미국 학자들이 거의 유사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식민화 과정의 중요한 변곡, 왜곡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일본이 오히려 다시 중심적인 지위를 동아시아에서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노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중국, 대만, 한국은 참가하지 않은 조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라이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동아시아가 주변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오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유해한 결과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제, 영토 문제, 이러한 모든 것 사실 근원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컨셉인 것 같아요. 분할된 평화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오가 separated peace, 포괄적인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할된 평화가 이루어졌다.
아까 이제 동아시아가 두 삼각관계가 대척되는 방식으로 재편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중일 삼각대, 북중러 삼각 이런 진영 간의 대립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보는 건 이제 주로 진영 내에서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볼 때는 배제적 체제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포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참가했어야 될 행위자들이 온당하게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동춘 교수도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동춘 교수의 얘기는 왜 이게 코트 평화 조약이 될 수 없는가라는 얘기를 흥미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요한 갈통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structural violence라는 게 지배했던 시기를 냉전기라고 본다면, 그것은 진영 간 관계에서도 그랬고 진영 내 관계에서도 그랬고 정말 총체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의 평화 체제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뒤에 세션에서 어떻게 이러한 동아시아에서의 평화 체제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진영 간 대립 그리고 진영 내의 문제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강화조약이 만들어졌다는 다른 학자들의 주장을 소개를 했고요.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5분 동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분화되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어떠한 성격을 갖는 에이전트였는가? 세 번째로는 한국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참가국 지위가 부족되었는가? 니클라스 루만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사회학 재미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유학했던 학교의 선생이 알렉스 웬트라는 구성주의자인데, 교신을 하다가 웬트가 요즘 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다 루만을 읽고 있어 그랬더니 자기 읽다가 포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포기는 하지 않고 꾸준히 읽고 있다. 그러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렉스 웬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알렉스, 네 이론과 루만의 이론이 비슷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알렉스 웬트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양자 역학을 가지고 그런 이제 국제 정치를 풀어보려는, 그게 이제 뉴턴식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사실은 이게 구성주의적이기도 하고, 루만이 얘기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체계 이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저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만이 자기의 방대한 저서에서 분화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절적 변화, 분화, 그리고 중심 주변에 따른 분화, 계층적 분화, 그리고 평등과 불평등이 다 존재하는 기능적 분화. 기능적 분화라는 게 이제 많은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분화의 형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평양 전쟁의 처리 과정은 거기에 존재하는 국가들이 온전한 주권을 회복하는 분절적 분화의 형태로 되는 것이 더 적절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층적 분화의 존재. 근데 이거는 사실은 동아시아만이 아니라 국제기구도 마찬가지고 국제체제 자체가 상당한 부분 웨스팔리안 체제라는 이상형으로서의 분절적 분화의 체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계층적 분화의 체제를 갖고 있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미일 관계 저희가 보는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전형적인 분절적 분화의 형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 전쟁을 연구했던 홍 교수 같은 분은 이제 이 체제를 미국의 조공 체제라고 부르기까지 하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 학자들은 그거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조공 체제와 동맹 체제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분석적으로 보아서 한미일 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분절적 분화의 계층적 분화의 형태를 갖는다라는 게 제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건 다른 글에서 좀 더 상세하게 쓰고 있는 부분인데, 비교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Principal Agent Problem이 있고요. 국제정치 이론에서 얘기하는 Agent Structure Problem이 있습니다. 거기서 똑같이 Agent라는 컨셉을 쓰는데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인 대리인에서의 Agent라는 건 말 그대로 대리인, 그 주인이 따로 있고 내가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Agent Structure에서의 Agent라는 건 사실은 구조 결정론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이전트가 의미 있는 정책적 자율성을 행사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박건영 교수, 저랑 친한 박건영 교수나 이런 분들은 많은 부분이 이제 결국은 일본이 미국의 지역적 대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일본을 이렇게 부스트업 시켜준 것으로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면밀히 사료들을 보고 당시의 과정을 추적한 결과 그것보다는 일본은 의미 있는 자율성을 갖는 주체로 자신의 역할을 행사했다는 것이 저의 소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스웬슨 라이트, 서울대에도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인데요. 스웬슨 라이트는 당시의 미일 동맹의 체결 과정이라는 것이 어니퀄하지 않았다. 일본이 상당히 평등한 동반자적인 형태로, 물론 이제 일본은 과거의 제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평화를 위한 협력적인 동반자로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요시다는 컴플라이를 한, 순응을 한 것이 아니라 디시전을 해나가는, 선택을 해나가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다른 수상들, 하토야마나 또는 이후에 등장했던 기시가 좀 더 이런 에이전시를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50년대 일본은 미국의 대리인, 잠깐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만 군정기를 거치면서 곧 상당한 정도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주체였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정병준 교수님이 아마 본인의 논문에서 얘기를 하실 텐데요. 한국이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스테이터스가 부정되었는가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학자들은 상당히 국제법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셨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상해 임시정부를 승인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한국은 일본의 교전국이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식의 법적인 문제도 물론 있었지만, 플러스 정병준 교수님의 제가 국립외교원에서 같이 이 사례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것이 상당한 정도로 정치적인 협상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일본조차도, 여기 제가 김순배 박사의 학위 논문에서 인용한 건데요. 주 43번에 보시면 요시다도 한국 정부가 서명하는 것에는 이견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 것이었지만 제1교포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미국은 처음에는 분명하게 참가국으로서의 한국의 지위를 보장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후의 정치 협상을 통해서 일본과 영국이 반대하고, 또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미국이 실망했다고 할까요? 이 양반들이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네, 이거의 그 성격을. 그러한 식으로 말하자면 정청 협상의 내용이 변화하면서 한국이 서명국이 아니라 조약의 권리만 부여받는 국가로 변경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러한 정치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병준 교수님도 지적하고 있지만, 당시에 전쟁 중에 있었던 한국 정부가 비교적 미숙하게 대응할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김태기 박사나 유이상 이런 학자가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내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남기정 교수가 발표하신 거라고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한일회담을 지배하게 되는,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둘러싼 한미일 간의 교섭 과정을 잘 보면 이후에 한일회담의 교섭 과정이 보여지는 그러한 미시적인 반사실적 경로 우선적 분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갔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결론에서 한미일 관계가 굉장히 특징적인데, 그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위계성과 지위를 둘러싼, 또는 이걸 합쳐서 지위 위계성이라고 부른다면 지위 위계성을 둘러싼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지금 미국은 일본 위주의 정책을 한미일 관계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상대적인 자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정책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현재 한미일 관계가 어떻게 냉전적으로 구성되었는가 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주장이고, 그게 제 논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